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도준상입니다. 이렇게 또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항상 뭔가 어쨌든 이런 새로운 데서 발표를 하면은 뭐 제가 완전히 새로운 걸 준비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인트로덕션에는 뭔가 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보통 이제 뭐 저희 공대나 아니면 뭐 의대나 아니면 의학 계열에서 이제 학회를 하면은 보통 초록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짧은 것만 그냥 내라서 이제 발제문을 내라고 해서 일단 좀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예, 좀 빈약하고요. 제 발표 자료 뭐 혹시 보시고 뭐 필요하시면은 사진을 편하게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요청하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질환이 또 자주 등장을 하죠. 그게 어쨌든 뇌질환이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항상 뭔가 이렇게 불치병, 뭐 난치병, 암, 뭐 아니면은 유전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뭐 그게 상당히 그런 거 이후에 뭔가 비극적인 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뭐 뭔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이걸 누가 대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런 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아마 이 세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나름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 게, 이렇게 저는 세포들을 이렇게 현미경에다 얹어놓고 걔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런 걸 사진을 많이 동영상을 많이 찍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 좀 약간의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원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한 두어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김정성 선생님이 또 말씀해주신 어떤 신경세포와 같은 어떤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런 아주 복잡하고 모양이 아주 커다란 그런 세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집신벌레 같이 이렇게 이런 그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분들 아마 그 아주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양파나 뭐 이런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을 적거 있을 거예요. 식물 세포들은 또 약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박테리아라고 해서 이제 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대장 안에 또 바글바글 하죠. 대장균 이런 애들은 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다양한 형태와 어떤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얘네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상당히 어떤 생명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하면 뭐 유전자 아니면 뭐 단백질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만으로는 이제 살아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뭔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이제 후세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은 수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세포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그 세포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생명체의 특성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제 세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생명체는 하나 이상의 어떤 세포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하나의 세포, 단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단세포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서 그 말을 들으면, 단세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도대체 세포라는 걸 뭐로 하는 거냐. 우리가 단세포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는 게 정말 많은데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건 저도 그런 어떤 되게 상투적으로 하는 농담에 대해서 뭔가 되게 좀 심각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가끔 있습니다. 무릎팍해서 네가 단세포를 뭐라 한다고 단세포를. 그래서 이제 이런 어쨌든 간에 가장 작은 어떤 생명은 이런 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이 어떤 사람은 다세포, 정말 많은 세포들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람도 결국은 단세포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저는 저같이 이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무신론자죠. 왜냐하면 이게 분자가 있으면서 그렇게 그거로 이렇게 되게 어떤 기계적으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감정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전기적 화학적인 자극으로 다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포, 결국은 이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는데, 그럼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일어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이 많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딱 좌우하고 상하가 다 대칭이 아니거든요. 대칭이 아닌 형태로 분열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면 70조 정도,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많은 그런 세포로 분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분열이 된다는 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분열이 되면서 분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있는 애들은 뭔가 이렇게 뭐 간으로 되고, 이쪽으로 가는 애는 같은 세포에 시작했는데 뭔가 또 다른 거로 가고, 간 내에서도 뭐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로 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래를 확 집어 던졌는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 못지않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은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까지 갔다가,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신이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세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정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세포들, 거의 70조의 그런 많은 숫자로 구성된 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세포를 키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도 윤리적 주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윤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이런 세포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스루는 이제 사람의 세포를 우리가 추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950년대가 이제 그런 기술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미생물이나 뭐 아니면 다른 세포들은 그때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이런 그 연구진이 이런 연구를 아주 선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있으면은 이제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세포를 구해야지 걔네를 떼내서 키울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암 수술을 하고 이러면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키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다가 최초로 성공을 한 게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이제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궁 경부암으로 온 그런 흑인 여성,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는 그런 이분인데, 이분의 어떤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키웠더니 정말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생명과학과 어떤 생명공학의 브레이크스루가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세포를 추출해서 키울 수 있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세포라고 하는 걸 연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뭐 바이러스를 넣어서 뭐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람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뭘 한다는 거는 이제 그전엔 없었던 일이죠. 없었던 일인데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이 존스 홉킨스 연구자들은 정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짓을 한 거죠. 일단은 뭐 동의 없이 받아와가지고 마음대로 키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대로 분양해주고, 그 분양해주는 걸 또 일부는 받아서 회사에서 그거를 또 팔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또 아주 윤리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또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책의 작가가 그래서 보면 톤이 약간 좀 중립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또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상당히 어떤 그런
차별이나 뭐 이런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이런 요소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되게 복잡한 문제로 이렇게 얽혀갈 수 있는데 비교적이면 좀 중립적인 톤으로 그 당시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건 그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죽었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세포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멸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지금도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던 원래 자기 몸에 있는 70조 개의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이분의 세포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죽었는데 거의 70년. 그러니까 이게 그럼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이냐? 나는 죽었는데 내 세포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은 거냐? 뭐 이런 아니면 세포가 결국은 나를 대변한다고 했는데 뭐냐?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됐어요. 자기 그 가족의 그 세포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익사이팅하죠. 아직 살아 있구나. 뭔가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통 이 존스 홉킨스가 당시에 상당히 흑인이 많은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많은 의료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랬지만은 대체로 거기 오는 이런 분들은 또 되게 뭐 마약 중독이나 여러 가지 집이 문제가 많은 그런 집에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의 조직을 떼서 뭔가를 떼서 파는 애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나. 막 이제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면 미국은 또 소송의 나라잖아요. 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얘기들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뭔가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뭐 정확한 액수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드라마를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랩에서도 이제 헬라셀을 참 많이 키웁니다. 많이 키우고 이제 걔네들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저희가 찍어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세포 하나예요. 그럼 얘네들이 분열을 하고 계속 움직이고 그러죠. 이렇게 있다가 싹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그런 이런 게 이제 세포 어떤 그런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세포에서 그 다음은 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 개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많이 먹는 그런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의 분자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이런 애들을 주로 어떤 약으로 많이 쓰다가 이제 단백질, 뭐 인슐린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좀 비싼 그런 요새 바이올로직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체 고분자들이 이제 약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자 치료제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또 대부분 다 경험을 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 그 코로나 때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 백신 정말 기를 쓰고 맞으려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그래가지고 화이자 모더나가 나오면은 뭐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다 m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우리 몸에다 찔러 넣어서 그거로 이제 항원을 만들어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그런 우울하고 그리고 그런 분야였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갑자기 유전자 치료제 시대가 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세포를 키우다 보면 우리 몸에 생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제 세포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직접 세포를 우리가 넣어줘가지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세포 치료제 시대가 벌써 열렸다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치료제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엠브리오닉 스템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뭔가 분열을 하고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른도 이런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린애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얘네들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 이제 새살이 돋아나고 약간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장기에 큰 손상이 났을 때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잘 키워가지고 장기를 만들어서 혹은 줄기세포를 잘 넣어주면은 그런 어떤 그 손상된 조직이 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분화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자기의 그런 세포에서 뭔가 다른 세포로 변해가는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기세포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체로 이게 남아서 분열을 하다가 필요한 세포가 있으면 그쪽으로 일부를 분화시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계속 그 숫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거를 이제 또 이 어떤 이게 우리 몸의 어떤 조혈모 줄기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혈액에 있는 정말 많은 종류의 면역세포나 아니면은 그런 적혈구 뭐 기타 등등을 만드는 그런 거를 또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이거는 뭐 우리가 또 뭐 익숙한 일입니다. 되게 좀 스캔들로서 예, 다들 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학부에 들어온 뭐 2000년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는데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뭔가 정말 그때 그 아주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날 텐데 이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치료를 해보자 그런 시도가 이제 2000년대 많이 있었죠. 많이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불미스러운 황우석 사태라고 하는 게 터지면서 논문 조작 난자 공여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키웠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일도 지금은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서 이제 자궁으로 넣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궁 외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키울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어쨌든 그것도 윤리적인 문제로 상당히 제한이 많이 돼 있지만 그런 일들도 하고 있다고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건 상당히 좀 그런 많은 윤리적인 문제와 또 이런 자기 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거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이것도 노벨상 주제 중에 하나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야마나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비교적 최근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또 그런 어떤 일본에 대한 경쟁 심리를 막 유도하면서 일본은 노벨상을 받는데 니네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사건 중에서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좀 배아줄기세포는 정말 뭐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냥 사람의 조직 세포를 이제 피부 세포를 그냥 피부는 뭐 사실 조금 뜯어낼 수 있죠. 조금 뜯어내 가지고 거기서 얘를 줄기세포로,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어떤 피부 세포는 줄기세포에서 분화가 된 건데 그거를 반대로 역분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분화 반대로 돌려가지고 줄기세포로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세포를 쓸 수 있고 뭐 그냥 피부 세포는 채취도 전혀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크게 고통스럽진 않고 윤리적인 문제는 다 피해갈 수 있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 기술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김광수 교수님이라고 하버드에 계시는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파킨슨 디지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세포 치료제의 가장 슈퍼스타로서 관심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막 이렇게 뭔가 될 것처럼 하면서 20년간 계속되는데 아직 뭔가 제대로 된 건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세포 치료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라고 역시나 언론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건데, T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크게 성공을 못했는데, 카라고 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카이머릭 엔티전 리셉터라고, 아마 카이머라고 하는 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괴수나 이런 것들이죠. 뭐 얼굴은 말이고 뭐 몸은 뭐 사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이머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다른 어떤 동물의 다른 어떤 부위를 조합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정말 여러 개 필요한 거를 같이 모아서 재조합한 거죠. 그래서
T세포만으로는 너무 약한데 T세포한테 암세포를 알려주면서 걔를 강력하게 공격하라, 이런 두 가지의 신호를 잘 조합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걔를 체외에서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환자에게 집어넣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효능이 좋아요. 난치성 어떤 혈액암이나 이런 데서 거의 뭐 한 40% 가까운 어떤 완치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뭐 어떤 꿈의 항암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세포를 뽑아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키워서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3억에서 5억 가까운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게 나와서 비싸면 또 이제 그 상당히 난리가 나죠. 뭐 뭔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약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식의 어떤 이슈가 드러나면서 이제 이거를 과연 우리가 보험으로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카티 치료제가 그래서 처음 2017년에 나왔을 때는 가장 비싼 치료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있다 기록이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유전자 치료제가 또 나오면서 난치성 유전 질환에 있는 애가 이제 계속 뭔가 수혈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애가 한 번 약을 맞으면 평생 완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졸겐스마라고 하는 약은 또 20억. 예. 거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애가 이제 아파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애 부모에게 그러면은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이 애를 살릴 것인가, 약간 애를 낫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보험으로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보험 재정이 고갈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면에서 다행인 게 그런 어떤 유전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해 주더라도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은 나눠서 하면은 부담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되게 보편화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거를 사회적으로 뭐 보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현재는 그래서 이제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정상 세포가 있는데 사람이 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 있는 세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 CAR-T 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는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뭔가, 그리고 예전에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이 뭐였냐면은 뭔가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걸 고쳐가지고 치료를 한다였는데, 이거는 이제 결함이 있는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세포를 유전자를 넣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어떤 개념적으로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유전자를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뭐 우리가 거의 이런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 같은 그런 어떤 돌연변이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뭐 정말 그런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 무슨 영화라고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영화를 해외 출장을 갈 때 많이 봐요.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 6개씩 뭐 왕복하면 10개씩 보고 그러는데, 코로나로 해외 출장이 줄어들면서 이제 영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막강한 기능을 가지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정말 뭐 이렇게 그냥 정말 팔 힘이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이 된 근육 세포를 주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아니면 정말 머리가 좋게 해주는 어떤 유전자 세포, 뇌세포를 머리에 주입해 주세요, 뭐 이런 일들까지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정말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잠깐 쉬어가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랩에서 이런 면역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NK 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이제 파란색이고, 얘네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헬라, 앞에서는 이제 좀 어떤 그런 중요한 애로 나왔다면 지금 악당인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3차원 상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를 죽이면은 이제 또 그냥 이게 형광으로 이렇게 좀 저희 칼라 코딩을 했는데 드라마틱한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애들은 이렇게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NK 세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암세포를 때려 죽이면 이제 빨갛게 변하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런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런 IR 자료를 만드는데 이런 동영상을 넣으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모사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거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의 특성, 아까 AI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떤 인간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냥 인간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뭔가 기능을 강화하고 아니면은 정말 이런 유전자나 세포 치료제나 치료제라고 했지만 이제 나중엔 치료제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기능 강화 그런 어떤 상당히 어떤 사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뭔가 인위적으로 상당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규제가 또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기술이 있으면 그걸 규제로 막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뭔가 답이 있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계속 뭔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변화가 생기면은 그거에 맞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조금 더 바람직한 사람다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어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뭔가 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